마케팅 10번 브랜드 분석 3탄. 오늘은 브랜드의 특징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브랜드 분석 1탄과 2탄이 브랜드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봤다면, 오늘 브랜드 분석 3탄은 브랜드가 어떤 애인지를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일단 겉모습을 본 다음에 성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생긴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겉모습에서 탈락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격을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성격이 정말 더러운데 그 더러운 성격을 알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외모 덕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잘생겼어 봐. 그럼 사람들이 외모 보고 혹 해서 왔다가 성격을 보고 경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모 덕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끔 외모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물론 외모로도 상처받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성격으로 상처받는 것보다는 그 데미지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누가 내 외모를 욕하는 거는 걔가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 새끼가 등신인 거지. 그런데 누가 내 성격을 욕하는 거는 내가 인간이 덜 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등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 이것보다는, 야, 너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이게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딱히 받아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나도 내 성격이 더럽다는 걸 알거든. 어우,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신이 아찔합니다. 내 성격이 더럽다는 걸 들킨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떡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한테도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응? 브랜드의 특성을 들어가 봅시다. 뭐 크게 유별난 건 없어요. 브랜드가 브랜드지 뭐. 제가 마케팅하고 잡설에서 참 많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거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다? 엄청나게 쉽다는 거지.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브랜드의 특성 1번,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거 소비자 분석에서 했던 거죠. 소비자 의사결정이라 그러면 뭡니까?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후 행동.
여기에서 브랜드가 아주 기막힌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특히 대안평가와 구매 후 행동에서 아주 두드러져요. 왜냐면 세상에는 완벽한 제품은 없거든요. 만약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가지는 요구사항이 10가지라면 그 10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있다면 그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비싼 가격이 단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조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화할 수 있게 해야죠. 제품에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를 합리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경우는 잘 없어요. 기능이 10점 만점에 8점이니까 디자인은 5점 정도. 그러면 합이 13점이니까 7점 정도는 가격에서 채워야 돼.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계산한다 해도 이거는 소비자 개개인이 내리는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은 뭔가 두루뭉실하게 모호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여기에 브랜드라는 놈이 들어가서 점수를 채우고 제품의 단점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브랜드 항목이 따로 있어서 브랜드 점수 6점, 8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할 때 브랜드를 따로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케팅 업자들이나 브랜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지 소비자들은 그냥 은연중에 브랜드를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를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각 요소에 전체적으로 적용시켜서 평가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때는 브랜드 연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연상에 의해서 품질이나 디자인, 기능, 신뢰성 같은 것들이 향상되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는 왠지 더 좋은 것 같고, 왠지 더 세련된 것 같고, 왠지 더 믿을만한 것 같다는 거지. 소비자한테는 브랜드가 개별 항목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제품 여러 가지 속성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대안평가나 합리화를 할 때 브랜드로 인해서 추가 점수를 얻는 거죠. 어때요? 브랜드 특성 1번 이거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뭐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가 소비자 분석에서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케팅이 원래 그렇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돌 마케팅을 보는 분들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의가 다 따로 개설되다 보니까 여기서 배운 거랑 저기서 배운 거를 융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 때 소비자 분석을 배웠어.
소비자 행동론이나 소비 심리학으로 소비자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2학기 때 브랜드 전략을 배우는데 소비자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있기는 있는데 배웠으니까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브랜드 전략과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예 완전히 동떨어져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거죠. 이러면 대학 전공이라고 4년을 배웠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을 배웠지만 직접 마케팅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마케팅이 숲과 나무를 계속해서 번갈아 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케팅이라는 숲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브랜드라는 나무를 보고 있지만 이 나무도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숲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에요. 브랜드의 특징 2번. 브랜드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반만 영구적인 겁니다. 계속 브랜딩을 해줘야 영구적인 거지. 요즘 같은 정보 과부하 시대에는 한 1년만 쉬어도 브랜드 잊혀져요. 그래서 계속 브랜딩을 한다는 가정 하에 브랜드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품은 사라져도 브랜드는 남는다고 해요. 제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최신 제품이라 해도 요즘 시대에는 1년만 지나면 옛날 게 돼버려요. 기능이 향상되든 디자인이 바뀌든 제품은 계속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제품 수명주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수명주기라는 게 있구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품이 출시돼서 판매되다가 사라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품의 인생을 나타낸 그래프인 거죠.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는 제품과는 달리 브랜드는 어떻다? 반영구적.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 인지도와 연상이 계속해서 쌓이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쌓인다라고 하니까 이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브랜드가 쌓인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 브랜드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물론 브랜딩을 안 하고 방치했어도 마케팅을 잘했다면 그 브랜드는 긍정적인 연상을 쌓아갈 겁니다. 제품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또 옆길로 살짝 빠질게요. 마케팅이랑 브랜딩. 제가 전에 현 시대의 마케팅은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둘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마케팅이 없으면 브랜딩도 없지만 브랜딩은 없어도 마케팅은 있어요. 요거 말이 이상하죠?
사실상 브랜딩은 촉진 믹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PR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이랑 같은 라인인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브랜드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브랜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래서 마케팅의 구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구조에서 브랜딩은 촉진 믹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브랜딩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브랜딩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브랜드 관리라는 개념이 없어. 그럼 마케팅도 없어집니까? 아니죠. 브랜딩이 없어도 마케팅은 존재하는 겁니다. 마케팅 믹스도 있고 촉진 믹스도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한다면 그 제품은 여전히 잘 팔립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유통을 하고 시의성 있는 촉진 활동을 하는 거죠. 브랜드 관리를 따로 안 해도 그 기업과 제품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더 효과적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관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브랜드의 관점으로 보고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을 잘 하려면 마케팅을 잘 알고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마케팅이 없으면 브랜딩도 없다. 브랜딩이 없어도 마케팅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브랜드 관리를 안 하더라도 마케팅을 잘 했다면 그 제품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인지도와 연상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잘 못했어. 마케팅을 개판으로 해버렸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정적 인지도와 연상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 제품은 소비자에게 외면받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제품 제대로 만들어 봐야 소비자는 그거 거들떠도 안 봐요. 왜냐면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생겨버렸거든. 양치기 소년도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구라치다가 죽은 겁니다. 이거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최근에 하나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충돌 테스트. 얘들 내수 외수 제품 차별하는 걸로 유명하죠. 아, 저는 이게 진짠지 가짠지는 모릅니다. 진짜 부품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허황된 루머일 수도 있어요. 제가 현대차가 내수 외수 차별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입니다. 다만 브랜드의 관점으로 보자면 현대차에는 내수 제품과 외수 제품을 다르게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소문도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점점 성장을 했던 소문이에요.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연상이 오랜 기간 쌓여 왔다는 거죠. 이거를 증명하겠다고 현대자동차가 내수차, 외수차를 충돌시켜 버렸습니다. 보라 이거지. 내수용이나 외수용이나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 똑같이 부서진다. 내수용이 싸구려라서 더 부서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렇게 대놓고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오랜 기간 부정적 브랜드 연상이 차곡차곡 쌓여왔기 때문에 충돌 테스트 한 번으로 사라지진 않는 겁니다. 현대차는 애당초 브랜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관리를 안 한 거지. 만약 내수 차별한다는 루머가 생겼으면 그게 쌓이기 전에 얼른 브랜드 관리를 해서 억제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했잖아.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큰 대기업이 브랜드 관리를 왜 안 했냐는 거지. 자기들이 진짜 내수 차별해가지고 차를 거지같이 만든 게 아닌 이상 그거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지금에 와서 충돌 테스트 한다고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지금 충돌 테스트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괜히 아까운 차만 2대 날린 겁니다. 부정적인 연상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테스트 한 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매주마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매주 자동차 2대씩 차종별로 돌아가면서 충돌 테스트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있었죠? 그것처럼 크래쉬 필리버스터.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종을 전부 다 꼬라 박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슈 메이킹도 돼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최초로 매주마다 내외수 차량을 인터넷 생방으로 꼬라박는다. 언제까지? 2017년까지. 이거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브랜딩 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돈 많잖아요. 안전부지를 10조 주고 구입한 정도면 돈이 넘쳐서 썩어 나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짓거리에 들어간 돈에 비하면 크래시 필리버스터는 껌값이에요. 저는 현대자동차가 이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오랜 기간 쌓여온 부정적인 현상이 제거될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3번. 브랜드는 경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쟁이라 그러면 품질 경쟁, 가격 경쟁, 유통 경쟁을 생각해요. 마케팅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경쟁이죠. 경쟁자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서 더 많은 곳에 공급하는 겁니다. 거기에 브랜드 경쟁이라는 놈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얘는 기존에 있던 경쟁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경쟁들은 어때요? 걔들은 조사하기도 쉽고 변수를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얘들도 깊게 파고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브랜드 경쟁보다는 쉬워요. 그렇잖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 제품의 품질이 10점 만점에 6점이다. 그런데 경쟁 제품은 8점이야. 그럼 품질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하거나 제품 향상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품질을 높여버리면 그만입니다. 가격도 원가 절감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유통도 로비를 하든 판촉을 하든 해서 넓힐 수 있어요. 하지만 브랜드는 소비자 인식에서 노는 놈이란 말이죠. 실체가 없고 변수를 통제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정말 강력하고 편리합니다. 강력하다는 건 선입견과 편견이니까 다들 아시죠?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그럼 편리하다는 건 뭘까요? 브랜드가 경쟁 수단으로서 편리하다? 요거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편리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 잡았을 거예요. 좀 전에 브랜드 특징 1번을 하면서 브랜드가 제품 속성 여러 가지에 두루두루 녹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에 걸쳐서 추가 점수를 얻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브랜드 관리를 함으로써 품질이나 가격 같은 부분의 경쟁력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제품이나 가격을 건드리지 않아도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 느끼는 품질과 가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은 있죠. 반드시 객관적으로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비자가 느끼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feel. 물론 그렇다고 제품을 개판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제품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제품을 개판 쳐버리면 그 운동화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잡설에서 말씀드렸던 운동화 브랜드 있죠? 걔들 개판 났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제품이 좀 받쳐줘야 되는 건데, 걔들은 솔직히 너무했어. 그러면서 가격은 또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운동화 브랜드를 만든 놈은 마케팅을 아는 놈입니다. 마케팅 기획을 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놈은 진짜 깜빵 가야 돼요. 그런 놈들 때문에 마케팅이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케팅은 잘못이 없어요. 마케팅을 나쁘게 사용하는 놈이 잘못인 거지, 마케팅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나를 칼로 찔렀어. 그럼 그게 칼 잘못입니까? 아니죠. 강도가 나쁜 놈인 거지. 칼은 그냥 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마케팅은 그냥 마케팅입니다. 얘는 착하고 나쁘고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마케팅을 제대로 사용하면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거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신뢰 마케팅입니다. 신뢰 마케팅이
기업을 죽이고 소비자 편만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지. 기업과 소비자 둘 다에게 공정한 거래를 만드는 게 신뢰 마케팅입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물리적인 경쟁력일 수도 있고 감성적인 경쟁력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 연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되게 편리합니다. 게다가 브랜드 특징 2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쌓인다 그랬잖아요. 제품은 한철이지만 브랜드는 사시사철 계속 되는 겁니다. 잘 키운 브랜드 하나, 열신 제품 안 부러워요. 뚱뚱뚱 뚜둥뚱 뚜둥뚱 뚱뚱뚱 뚜둥뚱 뚜둥뚱. 이런 아이폰이 없다는 건 아이폰이 없다는 것. 요 광고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이폰이 아주 기가 막힌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뭐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폰입니다. 이런 광고를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광고냐면 아이폰의 자신감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낸 광고입니다. 내가 아이폰이니까 살아 이거지. 브랜드 특징 4번을 아주 직격으로 보여준 광고입니다. 잘 키운 브랜드는 그 자체로 차별성이 돼요. 우리가 보통 차별성이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제품이 더 뛰어나다든가 가격 효율성이 더 좋다든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 차별성은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별성입니다. 제품이 더 뛰어나다고? 이거는 아이폰이야. 가격 효율성이 더 좋다고? 이거는 아이폰이야. 브랜드 하나로 다른 차별성들이 올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처럼 뭔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제품인 경우에는 이 브랜드 차별성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살 때 어때요? 갤럭시랑 아이폰 갖다 놓고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막 비교를 해봐도 잘 모릅니다. 뭐 운영체제가 뭐니, 액정의 종류가 뭐니, 이런 거 비교하다 보면 머리만 아프고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되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둘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요즘 전자제품들이 되게 다 그래요. 이거를 마케팅에서는 제품의 중심 기능과 주변 기능이라 그러는데 요즘 시대에는 제품의 중심 기능 차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의 주가 되는 기능은 큰 차이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주변 기능, 뭐 디자인이라든가 부가 서비스 같은 걸 강화해서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사실상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으로서의 중심 기능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스마트폰이 뭐예요? 휴대폰인데 인터넷이 되는 거잖아. 이것만 놓고 보면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카메라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따집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의 중심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들이 주변 기능 강화에 엄청나게 열을 올렸어요. 중심 기능 차별화가 어려우니까 주변 기능으로 차별화를 하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정말 체감하는 제품이 뭐냐면 TV예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의 중심 기능은 뭡니까? 테레비 보는 거. 근데 요즘 TV 나오는 거 보면 별의별 희한한 기능들이 다 딸려 나와요. 필요도 없는 주변 기능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크롬은 당연히 어때요? 리모컨이 드럽게 복잡해진다는 거지. 이거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요즘 테레비 리모컨을 보면 멘붕입니다. 멘탈 붕괴예요. 아니, 테레비 조작하는데 뭔 놈의 버튼이 그렇게 많어. 리모컨은 원래 간단합니다. 전원, 채널, 음량, 숫자. 이거면 끝이에요. 뭐 데이터 방송, VOD, 상세 정보, 주요 채널. 이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도대체 TV에 그런 게 붙어 있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주변 기능 때려넣지 말고 브랜드 차별성을 강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브랜드 차별성도 분류를 하자면 주변 기능에 들어갑니다. 브랜드가 뭐 제품 중심 기능은 아니잖아. 브랜드 연상을 통해서 중심 기능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제품 중심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브랜드는 제품 주변 기능이에요. 단, 소비자의 편의를 해칠 가능성이 없는 주변 기능입니다. 그리고 중심 기능과 시너지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좀 브랜드 경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달라는 거지. 더 이상 제품에 이상한 거 갖다 붙이지 말고 브랜드를 키워서 브랜드 차별성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우리 거는 방수된다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는 대신에 이런 갤럭시가 없다는 건 갤럭시가 없다는 것. 뚱뚱뚱 두둥뚱 이런 광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광고 나레이션 했던 게 호란 씨죠. 클래식 파이 호란. 어우, 그분 목소리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입니다. 말하는 속도라든가 발음도 엄청나게 좋아요. 이것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광고의 나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폰 광고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광고보다 굉장히 나레이션이 많아요. 말이 많다는 거지.
이러면 자칫 광고가 늘어지거나 혹은 그 반대로 급해집니다. 이거를 절묘하게 붙잡고 있는 게 배경음악이랑 호란 씨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광고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참 편안하다라고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나레이션이 들리는데 그게 전혀 지루하다든가 급한 느낌이 없는 거야. 그냥 되게 편하고 듣기 좋더라고요. 제가 전에 광고를 자주 보고 분석하면서 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광고 분석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광고를 분석하다 보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책에는 없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오늘 돌마케팅 보신 분들은 아이폰 광고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의 속도라든가 분위기에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정말 잘 만든 광고인지 아니면 그냥 돌마케팅이 헛소리 하는 건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편안하다는 거지. 이 광고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고, 느껴보고, 각자의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죠. 마케팅 10번. 브랜드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갑자기 광고 이야기로 빠졌는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아이폰 광고를 언급했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거는 아깝더라고요. 제가 좀 까탈스러워가지고, 웬만한 광고에는 만족을 못합니다. 이상하게 나쁜 점들만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광고였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 음악도 좋고 나레이션도 좋았는데 저는 화면 구성이 좀 별로더라고요. 아마 더빙을 따로 해서 그런 걸 텐데 나레이션이랑 화면이 좀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음악이랑 나레이션만으로도 굉장히 잘 만든 광고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마케팅 10번은 마치고요. 마케팅 11번에서는 이제 진짜 브랜드 분석을 할 겁니다.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브랜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별건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저 정리만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11번에서 봬요. 안녕.